예를 들면 산만한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호기심들이 많은데 제가 만약에 막 책을 읽다가 갑자기 또 막 산만해져요. 책을 읽다가 뜬금없이 공룡 발가락이 근데 원래 몇 개지? 공룡이 발가락이 어떻게 생겼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딴 얘기를 또 하려 그러면 엄마가 그때 그럼 그거 일단 여기 적어놔 이렇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주작가의 스몰 빅토크입니다. 오늘의 인터뷰인은 교육공학을 공부하시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컨설팅 및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신 이유정 작가님이신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자 이유정입니다. 저는 주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컨설팅이나 학습 프로그램을 하는 연구원으로 일을 했고요. 지금은 교육 전문가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작가님을 모시게 된 거는 이제 저희가 대학교까지 열심히 보내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서도 뭔가 좀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잘하고 있는지, 좀 어려운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미리 알면은 아이들의 좀 교육의 방향성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교육공학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을 하시면서 정말 충격적인 전화들을 많이 받으셨다고. 네. 또 어떤 전화인가요? 대학생의 학부모님들께서 네.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학교로. 오, 왜요? 수강 신청을 못했는데 넣어줄 수 있냐, 아니면 뭐 장학금 신청을 못했다, 우리 애가 성적이 너무 낮게 나왔다, 어떡하냐, 뭐 이런 것들로. 그 학생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말씀으로는 이러세요. 우리 애가 내성적이라서 이런 전화를 못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애가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전화를 주시는 경우를 봤을 때 조금 충격적이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을 했던 학생들 중에도 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나요?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1학년 2학기 끝나고 제가 만나본 여학생이었는데 1학기는 그냥 어영부영 지나갔고 2학기 때 좀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넘어갔고 이제 2학년에 목전에 둔 학생이죠.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을 못 들어간대요. 아무도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아무도 뭐 출석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아니면 뭐 교수님이 뭐 돼지꼬리 땡땡 같은 거 뭐 해주지 않으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언제 시간을 내서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수업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자기는 대학교에 이제 입학할 때까지 한 번도 그런 걸 스스로 한 적이 없대요. 다 엄마가 그냥 알아서 일어나라고 일어나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학교 가라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예를 들어 학원에서 뭐 특강을 신청한다 그런 것도 다 어머님들한테 공지가 가니까 어머니가 다 신청을 해주고, 그래서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초등학생처럼 같이 시간표 짜고 계획 지키고 하는 것부터 연습을 시켰거든요. 대학생인데.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게 약간 원래 조금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도 공부를 좀 안 하고 그런 거에 좀 익숙치 않은 아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학생들도 다 똑같이 수능 공부해서 수능 치고 오히려 서울에 되게 좋은 K대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제 후배들 중에 그러니까 애가 뭐 수업에 안 오고 레포트 항상 뭐 늦게 내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이 생활이 이게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뭐 성적이 높다 이꼴 자기 관리가 잘 된다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학교 때는 특히나 과목도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거 학원에서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되게 다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공부라는 거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그 스스로가 연습이 안 돼가지고 공부에 있어서 얘기하는 어려움이 어떤 게 있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생활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공부를 대체 언제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놀자고 할 때 놀고 뭐 하다 보면 도대체 공부를 언제 시간 내서 하는 거지? 라는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공부를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문제집도 풀 수 있고 뭐 요약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대학교 와서는 그런 게 아니니까 도대체 공부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지점에서 이미 부딪혀버리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사실은 조금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이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경험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또 중고등학교 때는 뭐 학원, 문제집 사실은 딱 세팅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와는 좀 확연히 다르고,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 연습이 안 되는 애들은 대학교 가서도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들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학교에서 아무래도 학습이나 학교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 컨설팅
코칭을 받는 학생들은 주로 좀 어떤 학생들인가요?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고 하나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인데 이제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도나 뭐 그런 것으로 한 번씩 이제 의무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인 게 아니라 사실 강제로 만나는 거죠. 약간 학사 경고. 그렇죠. 네, 학사 연고자. 저도 한번 받을 뻔했거든요. 네, 학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받고, 근데 반면에 또 공부 오히려 잘하는 학생들, 이미 뭐 필요가 없는 학생들은 막 그걸 찾아가지고 와요. 왜 가요? 더 잘하고 싶으니까. 더 잘하고 싶어서.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좀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어요. 국어국문학과 남학생이었는데 이제 이 학생이 학사 경고를 받아서 저를 만나게 됐죠. 근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공 원래 좋아서 간 거 아니었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뭐 시험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너 왜 그럼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했을까? 얘기를 나눠보니까 원래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학생이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수학과학 올림피아드에서 상도 굉장히 많이 탔대요. 근데 이 학생이 중학교 때까지도 막 공부를 너무 잘하는 데다가 수학과학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욕심이 나셨죠. 의과 계열로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정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계속 학원, 과외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니까 학생이 성적이 정말 좋았대요. 계속 좋으니까 선생님께서 그럼 과학고로 진학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이 학생이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공부가 딱 싫어진 거예요. 그 학생 말로는 정말 숫자가 꼴도 보기 싫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고로 진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도 사실 마음이 다시 잡히지가 않았고 문과, 이과 선택했을 때도 그 학생 말로는 반항심이었다고 하는데 이과는 절대 안 가겠다. 그래서 문과로 이제 가게 됐고 대학교와 전공은 성적에 맞춰서 오게 된 케이스였죠. 그 학생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엄마 아빠가 조금만 나한테 덜 그랬으면 지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너무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좀 아무래도 아이가 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지고 푸시하고 프레셔가 계속 더 많이 주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 번아웃이 된 거죠.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진짜로 중학교 때 막 날리던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걔도 결국은 수능 시험장에서 하트표를 이렇게 마킹하는 데다가 그리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좀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과 반대로 아까 이제 그 더 잘하고 싶어서 찾아온다는 그런 아이들이 도대체 와서 뭘 물어보고 도대체 어떤 모습을 띠나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목표예요. 꽤 유명한 대학교의 문예창작과에 다니는 학생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그냥 평범한 정도였는데 중학교 때 부모님과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우연히 이회수 작가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친구가 뭘 깨달았대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책이라는 거 그냥 책인 줄 알았는데 이게 누군가가 쓰는 거구나. 그 쓰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그럼 나도 작가가 돼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한 중학교 2학년 정도였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이 친구의 모든 목표가 다 작가가 되기가 된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뭐 글짓기 대회는 다 찾아가서 물어봐서 나가고 사실 중학생이 문예창작과 알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찾아봤더니 문예창작과라는 게 있구나. 그럼 난 거길 가야겠다. 그래서 모든 어떤 자기의 목표들이 다 문예창작과를 가기 위해서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하게 된 거죠. 당연히 뭐 공부는 더 그걸 통해서 열심히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뭐 예를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가도 그 가는 것 자체가 어떤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목표처럼 보이는 사실은 숙제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숙제와 목표의 차이는 내가 선택한 거냐 아니냐인데 결국 말씀하신 그 공통점 목표라는 것은 내가 중고등학교에 이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했다면 그 목표의식이 또 다음 스텝의 목표를 가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대학 가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 아이한테 숙제인지 목표인지를 좀 구분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컨설팅을 하고 또 학생 상담을 많이 하셨으니까 결국은 좀 들어올 때는 별 의욕이 없거나 혹은 좀 자기 관리가 안 되거나 이런 학생들 중에서 상담이나 좀 컨설팅을 해서 태도를 좀 변화시킨 요인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제가 만나본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경제학과였어요. 근데 경제학과는 수학을 좀 잘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께서 하도 경제학과를 가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 이 학생은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적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렇다면 넌 뭘 하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대요. 뭐 근황을 얘기하다가 근데 자기가 얼마 전에 한국사 시험을 봤는데 친구는 공부를 몇 달 동안 했고 자기는 공부를 한 개도 안 하고 그냥 가서 같이 가달라 그래서 같이 봤는데 자기는 그냥 2급을 그냥 땄대요. 그 약간 그 연예인들 데뷔할 때 많이 듣던 스토리인데. 그냥 땄대요. 그래서 되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대단한지 모르겠다고 별로 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 뭐 이중전공으로 역사 같은 거 전공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했더니 그 학생이 근데 역사에 원래 자기가 관심이 많았다고 해가지고 역사를 이중전공을 하게 됐는데 이 학생이 그 교직이수 혹시 되게 성적 높은 아이들만 하는 거 아시죠? 7% 정도 되는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자기 적성에 맞았던 거죠. 그렇게 학사 경고까지 받았던 학생이 교직이수를 하게 된 거죠. 결국 그럼 그 본질이 뭘까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뭐 학습 동기라든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떤 멈춤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한 발을 내딛어서 어디로든지 움직이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방향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방향과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이제 있거나 부모님 의지대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스스로 어디로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동기는 결국 아무래도 좋아하는 걸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결국 본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야 뭔가 몰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건 뭐 초등, 중등이든 뭐 대학이든 다 동일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본인을 산만한 아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 박사까지 공부를 하셨으니까 사실은 박사는 공부가 직업인 사람이잖아요. 이거 산만한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먼저 학창 시절 좀 어떠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부산스럽고 좀 산만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되게 심했어서 간단한 숙제 같은 거 굉장히 오래 붙들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화를 하는데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막 계속 정신이 없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호기심도 좀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그 스쿨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오는 길이 굉장히 가까운데 매번 한참을 안 들어와서 나가보면 여기저기 막 다 관심 갖고 있느라고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얘가. 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산만한 에너지를 뭔가 집중해서 쓰는 연습을 한 덕분인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되고 중학교 되고 하면서부터는 차츰 괜찮아졌어요. 특히 이제 공부할 때는 괜찮아졌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에너지를 이제 모으는 집중하는 연습을 한 덕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그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산만한 것들이 그래도 집중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갈 수 있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바뀐 것도 있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 덕분에 좀 바뀔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만한 아이들도 그 집중하는 것은 훈련으로 충분히 이제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산만한 것을 부모님께서 일찍 아신 덕분인지 어릴 때부터 집중한 연습을 해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제가 뭐 피아노를 치거나 문제집을 하거나 그러면 꼭 책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사과를 그려주세요. 오늘은 사과 5개만큼 하자, 뭐 오늘은 10개만큼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짧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목표랑 성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게 굉장히 그랬던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는 제가 산만한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한 번도 저를 산만하다고 혼내키시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같이 이렇게 뭔가 게임처럼 훈련처럼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산만한지를 몰랐던 거죠. 그럼 부모님이 좀 그런 쪽에 원래 좀 전문가나 뭐 그런 지식이 있으신 분이셨던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럼 혹시 좀 더 그런 산만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부모님 해주셨던 것도 어떤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제가 좀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산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표출할 수 있도록 좀 바깥으로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보통 예를 들면 산만한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호기심들이 많은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황이 또 지나가 버리면 또 그런 호기심이나 관심이 딱 사그러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제가 만약에 막 책을 읽다가 갑자기 또 막 산만해져요. 막 집중이 안 돼서 막 이것저것 궁금해져요. 그러면 그거를 일단 여기 적어놔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수첩에다가 뭐 궁금증 같은 거 갑자기 막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책을 읽다가 뜬금없이 공룡 발가락이 근데 원래 몇 개지? 공룡이 발가락이 어떻게 생겼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딴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그때 그럼 그거 일단 여기 적어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는 사실 저는 이미 공룡 발가락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졌어요. 근데 다시 이제 그걸 끄집어내서 아까 이거 궁금해했잖아. 알아보자. 같이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이제 산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각적인 어떤 눈에 띄는 것들에 굉장히 반응을 잘 하는데, 책으로 읽는 것보다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보통 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공룡 발가락이 갑자기 궁금하다 이러면 그 주에 바로 공룡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에 가는 거예요. 저도 좀 공부할 때 잡념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잡념이 꼬리를 물고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메모를 했어요. 막 고등학교 때도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하다가도 막 자소서에 뭘 써야 되지, 뭐 다른 과목에 뭐 이런 공부 어떻게 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났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계속 물고 늘어지면 지금 해야 할 일을 못 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메모를 했더니 그 잡념이 거기서 잠깐 홀딩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건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산만함을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그 산만한 여러 가지 관심과 호기심들을 다 각자 심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지나서 보셨을 때 참 이게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지점에서 참 큰 도움이 됐다, 혹시 얘기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박사 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박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이게 한 부분만 알아서는 심화가 안 되거든요. 사실 모든 것에 다 관심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도 뭐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건축학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건축적으로 창문이 어느 방향에 있을 때 공부가 잘할 수 있지? 뭐 이런 걸 제가 연구를 하기도 했고, 지금 이렇게 책을 제가 쓰게 된 것도 뭐 영화랑 갑자기 교육을 합쳐보면 어떨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거라서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여러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요새 얘기하는 통합적 인재, 융합적 인재의 핵심이네요. 창의성이라는 게 이게 새로운 것과 새로운 것을 연결하는 데서 나오는 건데, 그게 사실은 창의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만한 아이들이 그게 단점이 아니라 뭔가 창의적인 것들, 통합적인 것들을 더 잘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산만한 아이의 대표주자, 아이콘으로서 산만한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 경험자로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산만한 아이는 그냥 산만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산만한 아이들도 사실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도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보통 산만하다고 하지만, 이 외에도 뭐 약간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외로 뭐 멍하니 있거나 딴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산만한 유형에 속해요. 그래서 이렇게 산만한 유형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마다 필요한 도움이나 환경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혼자서 생각에 잠기거나 멍 때리고 있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잘 앉아있고 얌전하고 또 조용하다 보니까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산만한지 집중을 잘 못하시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공부를 하게 하기보다는 좀 열려있는 공간, 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아니면 뭐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시선을 빼앗길 만한 물건들을 좀 치워주시거나, 예를 들어 책상이 창문 옆에 있다면 좀 창문이 안 보이게 커튼 같은 걸 좀 쳐서 좀 가려주신다든지 하는 것이 좋고, 뭐 특히 음악 같은 거 트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이제 산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의 집중을 끌어당길 수 있는 뭔가 그런 재미있는 학습 재료라든지 아니면 문제집 같은 거 같이 고르실 때도 좀 눈에 띄는 그림이나 뭐 색채가 좀 뛰어난 것으로 함께 고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은 산만한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거를 뭔가 아이의 의지나 아이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환경을 바꾸는 걸 좀 더 집중해서 도와주시면 그 문제가 좀 더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다. 보통 이제 산만하다고 하면 또 거기서부터 아이와 갈등도 많이 하시고 혼도 많이 내시고 하는데, 어머니는 안 그러셨다고 하니까 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래요? 힘든 점이 없었는지 제가 여쭤봤더니,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기억이 미화되신 건지 힘들거나 뭐 어려운 점은 딱히 없었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해서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께서는 저를 이제 책임감 있고 스스로 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했다,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교육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교육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관이 스스로 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기르겠다잖아요. 여기에 좀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겠다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네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스스로 하는 연습들을 계속 시켜주신 것이죠. 이미 초등학교 뭐 저학년 때부터 가족 여행을 간다 그럼 저한테 여행지를 정해라, 여행 코스를 저한테 짜라, 뭐 이렇게 하셔서 하기도 했고. 오늘 이제 아까 그 목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결국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목표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어머니는 결국은 스스로 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들 중에 어떤 측면에서는 그 목표가 오히려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나 불안들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가 무엇이 됐건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목표에 집중하는 교육을 해나가면 분명히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모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것의 근간은 부모님이 그 아이를 믿어주고 지지할 때 결국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우종 선생님 모시고 저희 스몰빅에서 항상 얘기해왔던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또 다른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한번 들여다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작가 이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